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할 차례가 여러분들 교재 314페이지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전제조건, 자, 열거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은 양도라고 한다. 그래서 열거된 자산에 크게 5가지가 있었죠? 부부기주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 있었고, 이렇게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때 양도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매매, 경매, 공매, 수용, 뭐 교환이라든지 물납 또는 대물변제, 현물출자, 위자료, 부담부증여 등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시기하고 양도시기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네, 그래서 보유기간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보유기간 판단 시 취득일에 해당하는 부분과 양도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금 정산일이다, 등기 접수일이다, 이러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5절에 나와 있는 비과세 양도소득부터 지금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비과세라고 합니다. 자,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 항목이다. 타이틀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다시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시면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전제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느냐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면 우리는 이 건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주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양도 시점에, 자,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양도 시점입니다. 양도 시점에 어디에가? 국내가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시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고요. 그래서 양도 시점에 1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시점에 1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모든 판단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 시점이나 보유 시점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 1세대가 아니어도 돼요. 보유 중에도 1세대가 아니어도 돼요. 무조건 무슨 시점에만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양도 시점에. 취득했을 때는 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보유 시점에도 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양도 시점에 주택이기만 하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팔겠죠? 팔 건데 이때 1세대입니까? 아닙니까? 1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양도 시점에 1세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1세대가 맞다면 1주택입니까? 아닙니까? 1주택도 맞다면 2년 이상 보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냐 아니냐, 1주택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무슨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 양도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살 때는 예를 들어서 상가로 샀다면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중간에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 때는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요. 살 때는 1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사도 돼요. 아셨죠? 언제 1세대를 만들면 돼요? 양도 시점에 1세대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 자, 그래서 원래는 건물 쪽만 비과세 주는 게 원칙인데 이 건물에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건물에 딸린 토지가 있을 거예요. 이 토지까지도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비과세예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택에 해당해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했다면 땅까지 같이 비과세를 해주느냐? 원래는 안 해주는데 건물하고 같이 팔면 해주고요. 만약에 건물 따로 팔고 땅을 따로 팔았다. 그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리고 아무리 주택으로서 내가 20년, 30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건물 없이 땅만 팔았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한 20년 가지고 있다가 사는 사람이 나 여기 이 집 허물고 상가 지으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사긴 살 건데 자, 일단 저도 공사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니까 저한테 팔기 전에 먼저 집을 좀 철거 좀 해주세요 라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철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철거하고 나서 뭐만 파느냐? 땅만 팔아요. 잔금 치를 때 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비과세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양도 시점에 일단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딸린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토지는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도시적 안에 있는 것은 그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도시적 밖에 있는 것은 그 정착 면적의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단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요.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되고요. 세 번째는 허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일단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를 정확히 외우시고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예요. 단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세 가지. 미등기, 고가주택, 허위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과세 요건보다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이걸 알려면 일단은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비과세 요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도 시점에 몇 세대가 돼야 돼요? 1세대가 돼야 돼요. 이때 1세대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본인한테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같은 주소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전체 합쳐서 1세대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세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원래 있던 세대에서 분리해서 나와야 돼요. 나온 다음에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아셨어요? 자, 이때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요 배우자라는 사람이 문제인데 이 배우자는 자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분리시켜 놓으면 독립세대가 되죠. 문제는 이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와 각각 구분해서 독립세대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항상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요. 이 거주자와 무슨 세대로 보느냐면 같은 세대로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아셨어요? 그래서 자 거주자 명의로 집이 한 채 있고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자가 주소를 빼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소를 분리시켜 놓으면 주민등록상으로는 각자 세대주가 되죠. 그래도 1세대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냥 합쳐서 1세대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솔직히 말해서 비과세에서는요. 전혀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이 있다. 근데 집을 또 한 채 사고 싶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샀다. 그러면 주소를 빼든 안 빼든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같은 세대로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는 문장이 뭐가 나오느냐면 가정불화로 인해서 별거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셨어요? 자, 가정불화로 인해서 별거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자 주소를 분리시켰다면 각각 1세대로 본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아셨죠? 별거하든 말든 그건 집안 사정이에요.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거주자가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라고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항상 거주자와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1세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주소를 분리시킨 다음에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그러면 1세대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어느 날 현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면 그냥 1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한 번이라도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영원히 1세대예요. 그렇잖아요. 자,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으면 지금 당장 배우자가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별거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싸운 거잖아요. 그것까지 관여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1세대고 배우자가 없어질 사유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두 개 빼고 배우자를 한번 버려보세요. 방법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이나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가 없어도 그때는 1세대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1세대가 안 되느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연령이 30세가 넘어가면 그냥 1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3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명의로 집을 한 채 사주고 싶다. 그러면 언제 사줘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 때나 사주라고요. 아무 때나. 아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취득 시점에는 1세대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1세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27살 때 사줘요. 아셨어요? 미혼인 자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27살 때 사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양도 시점을 맞출 때 1세대를 맞춘 상태에서 팔으라고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몇 세까지 기다리면 돼요? 30살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소 뺀 다음에 팔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27살 때 사줬다.
그때 뭐 매매로 사줬던 증여를 해줬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살 넘어서 팔았다. 그리고 주소가 분리돼 있으면 30살 넘었으니까 1세대가 됐죠? 그 다음에 집이 한 채죠?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리고 27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2년 이상은 보유했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30살 넘어서 사줘야 됩니까? 라고 가끔 물어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30살도 안 넘었는데 1세대가 안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돼요. 소득이. 그래서 종합소득이라든지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기준 중위소득 뭐 일정 금액 이상의 뭐만 있으면 된다. 소득만 있으면 돼요. 물론 미성년자는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을 1세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세 가지. 그죠? 결혼을 시키거나 30살 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장에 처집어 넣거나. 딱 세 가지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1세대가 됐다면 1세대 통틀어서 집이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1주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이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무슨 시점에? 양도 시점에 어디에가? 국내가 무엇이?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때 주택이냐 아니냐, 한 개냐 아니냐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1세대 통틀어서 양도 시점에 그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집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1주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이 집을 팔 겁니다. 그때 그 파는 시점에 그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집이 있으면 절대 1주택이 안 돼요. 아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공부상은 이런데 사실상은 이렇다라고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공부상은 무조건 무시하시고 뭘로만 판단하세요? 사실상으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18페이지에 자, 31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니을번에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양도 시점에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돼 있죠. 거기에 A번하고 B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 우리 시험지에 가끔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A번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부상 2주택이다. 공부상으로는 2주택인데 세 번째 줄에 1주택임이 뭐가 됐다면 사실상 확인됐답니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몇 주택인데? 공부상으로는 2주택이지만 실제로는 몇 주택임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1주택이다 아니다? 1주택 맞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B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상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부상 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뭘로 사용하다가 양도했어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는 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그러면은 이건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펜션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펜션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딱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그냥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부상으로는 이런데 사실상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공부상은 무시하시고 뭘로만 가시라고요? 사실상으로 가셔야 돼요. 이 지문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도 시점에 국내에 주택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 자,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건물은 1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중에 집이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세대 통틀어서 건물이 5채가 있는데 하나는 집이고 4채는 창고나 상가예요. 그러면 이건 주택이 아니죠? 몇 주택자?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주택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양도 시점에 몇 주택만 되면 돼요. 1주택만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 시점에 1주택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다. 자, 1세대가 통틀어서 자, 주택 3개의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하고 C라는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이 주택이에요. B라는 건물은 오피스텔이에요. C라는 건물은 상가예요. 내가 이걸 지금 이번에 팔고자 해요. 이걸. 그랬을 때 이 시점에 다른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전세를 내준 거예요. 주거용으로. 그러면은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맞죠? 그래서 2주택에 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걸 지금 팔아서 뭘 받고 싶냐?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방법은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팔아서 없애버리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은 몇 개만 돼요? 하나만 돼요. 그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 외의 나머지 것들은 주택이 아닌 용도로 바꿔버리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먼저 세금 낼 생각하고요.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주택이 없어야 돼요. 아셨나요?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창고 등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전세를 내놓게 되면 주택이니까 만약에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많이 하는 게 주거용으로 전세를 내놓다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시점에 전세를 빼요. 그리고 공실로 놔둬요. 얘 파는 시점에. 그러면 공실로 놔둘 때 뭘로 내놓느냐? 그냥 공실로 놔두는데 사무실로 임대를 내는데 얼토당토하는 가격에 내놔요. 안 들어오겠죠? 그래도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얘를 팔 때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안 졸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지금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원래 사람이 뭔가를 고민을 할 때 알죠? 약간 45도 각도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눈꺼리가. 지금 몇 분 그래요, 지금. 자, 그때. 자, 그러면은 1주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양도 시점에 국내에 몇 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주택. 자, 그때 우리 주택수 판단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택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즉 숫자가 주택 숫자가 몇 개? 하나여야 돼요. 그때 주택이 하나냐 아니냐는 오직 뭘로만 따질까요? 주택으로만 따져요. 주택. 물론 사실상 현황은 맞고 아셨죠? 자, 근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은 비록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1세대가 국내에 1개, 국외에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주택이다 아니다? 1주택 맞다고요. 국내에 하나 있고 국외에 하나 있다.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 국내. 그래서 1주택이 맞아요. 아시겠죠? 반대로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포함해줘야 돼요. 얘까지 포함해서 1주택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가 국내에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2주택에 걸리죠?
자,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와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집을 팔았다.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에 걸린다고요. 1세대가 자, 주택 1개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때 주택을 팔았다. 1주택이다 아니다? 1주택 맞다고요. 분양권은 안 들어가요. 아셨어요? 네. 자, 1세대가 주택 1개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상태에서 집을 팔았다. 1주택이다 아니다? 1주택 맞다고요. 자, 1세대가 주택 1개와 별장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주택을 팔았다. 1주택이다 아니다? 1주택 맞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라도 상관없어요. 주택은 오직 주택만 가지고 따져요. 단지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주택이 있다면 그건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입주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끔 분양권을 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분양권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집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면은요. 1주택자예요.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양권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권이라는 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분양권을. 자, 분양권을 하나 샀다. 그죠? 그러면 분양권을 샀으면 뭘 지급을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잔금 치러야죠. 요 잔금 치를 때부터가 주택이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2주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팔면, 얘를 팔면 얘 팔았을 때는 집이 없죠. 그러니까 1주택 양도가 맞아요. 근데 잔금 치르고 나서 팔면 그 다음부터는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리는 거죠. 2주택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파트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양권을 한 2개를 샀어요. 괜찮은 걸. 물론 이제 그걸 중간에 피붙여서 팔든 어쩌든 그럴 생각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은 없다고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근데 입주권은 들어가요.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일단 공통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얘는 집이 권리로 전환된 거고 얘는 처음부터 권리고. 그러니까 입주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조합원. 어떤 조합원이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안 들어갔으면 뭐였어요? 집이었다고요. 집. 집이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아니었으면 주택으로 남아있었을 거거든요. 얘가. 근데 분양권은 처음부터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처음부터. 집이 아니었잖아요. 집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공동소유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번에 보시면 공동소유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끝에 가서 보니까 누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 공동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걸로 본다? 각자, 각자. 만약에 시험지에서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지분이 큰 자가 아니라 누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자. 그러다 보니까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팔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다른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아파트가. 그래서 2주택에 걸려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누구 거냐? 갑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냐? 원래 갑의 거였는데 얘를 팔 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팔기는 싫어요.
대신 얘를 팔았을 때 비과세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사람 명의를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 명의를. 그리고 내 지분을 20% 잡고 그 사람 명의를 80%로 잡아요. 지분을. 그런 상태에서 얘를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기느냐.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우겨요. 갑이. 왜? 내 지분이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전혀 먹히지 않는다. 아셨죠? 자, 지분에 관계없이 이 아파트는 갑의 거이면서 동시에 을의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못 받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입니까? 여러 개의 주택입니까? 여러 개의 주택이죠. 우리가 재산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가구는 형식적으로 등기가 하나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집이 아니라 여러 채의 집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기억번에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은요.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즉 다시 말해서 여러 채의 집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니은번에 단소조항이 하나 들어가네요. 니은번에 보니까 다만 자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때는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나왔다. 다가구 주택이 나왔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를 하나로 본다라고 문장이 나와요. 맞다, 틀리다? 틀려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다가구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문장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가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 단소 조항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매매했다는 이야기예요. 통매매. 그래서 원래 실무에서는요. 그냥 통매매가 90% 이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가구 주택을 나누어서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통으로 팔지. 근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이론상으로 다가구는 뭐냐라고 먼저 규정을 해놓고 예외를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는 아무 말이 없는데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다가구는 원래가 여러 개의 집인데 어떻게 팔았을 때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만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래서 자 내가 다가구 주택 외에 다른 집은 없어요. 1주택 맞죠? 그게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으려면 통으로 팔으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몇 주택 양도로 봐서 1주택 양도로 본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사겠대요, 이 다가구 주택을. 그런데 나는 이사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3층 빼고 1, 2층만 줄게. 이것만 사가. 그러면 구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2주택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요 두 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와 있느냐면 겸용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자, 겸용주택이 뭔지는 아시겠죠? 상가주택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읍 부분으로 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 겸용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거냐, 요 부분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주택 부분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맞아요. 문제는 주택 외읍 부분이 주택이냐 아니냐예요. 그때 기억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읍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 외읍 부분도 주택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겸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겸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주택이고 아셨죠? 그 겸용주택을 팔았으면 1주택 양도로 봐서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된다고요. 단
니은번에 단서조항을 하나 붙였어요. 어떤 단서를 붙였느냐.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유 면적보다 뭐였을 때? 적거나 같다면 주택 외유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 외유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적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맞아요. 여기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문제는 주택 외유 부분까지 비과세를 내려면 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택 면적이 뭐가 돼야 돼요? 커야 돼요. 근데 두 개를 다 규정을 만들자니 귀찮으니까 일단은요. 아무 말 없이 전부 주택으로 본다라고 적어놓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뭐 했을 때만?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유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단서를 붙여버린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상가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2층짜리 건물이죠. 그래서 보통 근생지역에, 근린상가지역에 2층 건물이 있다. 그러면 1층은 보통 뭘로 빼요? 대부분 다 상가죠. 설마 아니 1층을 주택으로 빼고 2층을 상가로 빼는 사람 없을 거예요. 2층은 뭘로 빼요? 주택으로 빼죠. 이게 겸용주택이죠. 그러면 1층 면적이 넓어요? 2층 면적이 넓어요? 그래요. 건축법상 1층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집이 없다. 그럼 몇 주택이고? 1주택이고 이걸 팔았다면 여기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주택 면적이 적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택 면적이 넓다면, 더 크다면 여기까지 비과세가 된다 이야기죠. 전체가 다 주택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택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옥탑방을 짓는 거죠. 옥탑방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옥탑방을 짓게 되면 이것도 뭐가 돼요?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러면서 이 연면적으로 따지니까 조금 더 늘어났죠. 그러면서 전체가 주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상가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보통 옥탑방을 짓게 되면은 허가받아서 지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옥탑방을 지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허가 안 받고 지을 거예요. 무허가로 지을 거예요. 불법 증축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걸리면 강제이행금이 나오죠.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안 걸릴 확률이 높다. 두 번째, 걸리더라도 여기서 임대를 내놓으면 임대료가 나오죠. 그걸로 강제이행금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세 번째, 나중에 팔았을 때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옥탑방이 보이면 참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 보게 되면은 보통 여주인공은요. 다 옥탑방에서 살아요. 그죠? 남주인공은 대부분요. 다 회장집 아들이에요. 사장 아들이거나 회장 아들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둘이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하죠? 꼭 사고가 터져요, 하나가. 그러면서 여자가 성질을 내죠. 그러면 남자는 항상 뭐라 그래요?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맞아요. 딱 그 스타일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너한테 내가 흥미가 생겼어. 뭐 이딴 식으로. 완전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다가 집안에서 알죠? 그래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여자를 만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한번 헤어지죠? 그러다가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내가 포기 못하기는 개뿔이나 포기 못해. 자, 그때 그 옥탑방 아셨어요? 그 옥탑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좋다가 아니라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겸용주택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과세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요 세 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였었느냐면 요 배우자 문제.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 두고 있다면 각각 1세대로 본다가 아니라 항상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본다. 그리고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뭘로 인정해준다? 1세대로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1주택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요 3개. 공동소유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경우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 어떤 단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라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 문제가 나왔는데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3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주택을 양도해요. 자, 둘 이상의 주택을 양도했다. 그랬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 될 리가 없죠. 다른 집이 있으니까. 자, 1주택은 어떤 주택에 한해서 맨 나중에 양도하는 것만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언제 팔아라? 나중에 팔으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비과세는요. 하나밖에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 하나를 먼저 선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팔기 전에 나머지 집들은요. 다 처분해버려야 돼요. 팔거나 용도를 전환시키거나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랬을 때 먼저와 나중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날에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와 나중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본인이 선택합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요. 내가 팔았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지난번에는 시험지에서는 세무서가 선택한 순서에 따른다.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무서가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팔았으니까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나라고 안 나와요. 거주자라고 나와요. 제발.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례를 하나 살펴봐야 돼요. 자,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팔았고 나머지 하나를 나중에 팔아요. 그러면 먼저 양도하는 것은 1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양도하는 것은 1주택이 아니에요. 1주택이 맞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도하는 것도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이걸 살펴볼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원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근데 먼저 양도하더라도 몇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특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채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경우죠. 아셨죠? 원래는 몇 채만 비과세가 돼야 정상인데 하나만. 근데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혼인이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혼인이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요 3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몇 주택으로 봐주는 케이스예요? 1주택으로 보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됐다. 그때는 먼저 양도하는 것은 무조건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2주택입니까? 3주택입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중요한 것은요.
1주택이냐 아니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5주택은 1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5개냐 2개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냐 아니냐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일단 정리부터 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그 2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의 집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은 그냥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줘요. 혼인이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됐다면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양도하면 어떤 걸 양도하더라도 1주택이고요.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다. 그때는 그냥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기억을 해주세요. 내용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일시적이 나왔다. 그러면 3년 종전. 혼인, 동거봉양이 나왔다. 5년.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주택이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라. 그래서 양도하는 순서하고 기간 제한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경우고 혼인, 동거봉양은 기간 제한만 있고 양도 순서는 제한 없고요. 뭘 먼저 팔아라 그런 게 없다고요. 여기는. 대신 상속, 농어촌, 문화재 등이 나왔다. 그때는 기간 제한은 없대. 양도 순서는 뭐부터? 일반 주택부터예요. 자, 그래서 내용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교재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2주택이 된 사유가 일시적인 경우 혼인, 동거봉양, 그 다음에 일용 사유가 있는데 자,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세대가 이 집을 팔고자 해요. 그러면 이 집을 파는 시점에 다른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1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집을 하나 산 거예요. 다른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에 걸렸죠. 그러면 원래는 비과세를 안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이 두 채는요.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중복되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대신 오랜 시간은 끌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집을 산 날로부터 해서 몇 년 이내만 처분하세요? 3년 이내만 무슨 집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파세요. 그러면 비록 다른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도치 않게 그냥 집이 두 채가 된 겁니다라고 봐서 몇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년 이내만 파시라고요? 3년 이내. 그것도 순서별로 먼저 가지고 있던 걸 파시라고요. 그랬을 때 이 집이 왜 생긴 집이고 무슨 의도로 샀습니까는 안 물어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매로 샀든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했든지 상관없고 임대를 낼 목적이었느냐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이사 올 목적이냐 그런 거 상관 안 하겠다고요. 그냥 요 집을 팔고자 하는 시점에 걸려있는 이 집이 첫 번째는 이 집보다 나중에 산 집이어야 되고 지금 팔고자 하는 집보다 나중에 산 집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그러면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봐줘요. 물론 1주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지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과세가 되려면 마지막 전제 조건인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2년 이상 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1주택입니까? 아닙니까를 따지는 거니까. 만약에 3년이 지나서 팔아버렸다. 3년이 지나서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셨어요? 또는 이 집을 팔고자 하는데 이 집을 팔고자 하는 시점에 걸려있는 다른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집이 얘보다 먼저 산 집이에요. 이 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산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안 돼서 얘를 팔아요. 3년 안 돼서 팔아도 2년 보유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도 얘는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건 순서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자, 내가 양도하고자 하는 집이 있다. 그 집을 양도하고자 하는 그 집을 양도하는 시점에 걸려있는 이 다른 집은 하나만 걸려야 되고 그건 반드시 양도하고자 하는 집을 산 이후에 산 집이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자, 내가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다. 그걸 양도하는 시점에 걸려있는 다른 집은 양도하는 주택 이후에 산 집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 집은 반드시 양도하는 집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산 집이어야 돼요. 네.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2채 이상 사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채가 있으면 그 집 사고 나서 다음 집은요. 1년 지나서 사세요. 그래야 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1년 안에 또 사면 그냥 투기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 전제 조건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용됐을 때. 그때는 1년이라는 기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1년 이상이. 자, 그래서 일시적이 나오죠? 그러면 단서가 3개가 붙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2주택이 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집을 팔아야 된다?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나오면은 1년, 3년, 종전 3단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무슨 주택을 양도하십시오?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십시오. 그러면은 1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혼인하고 동거봉양이 나와요. 자,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이때 동거봉양은 직계존속을 이야기하는데 형제자매는 안 들어가고요. 아셨어요?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형이 요즘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형을 모시고 삽니다.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오직 부모만. 그것도 60세 이상. 참고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러면 그냥 뭘로 보겠다. 몇 년 이내만 팔면 5년 이내. 자, 이건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일단 세대를 합친 거죠. 세대를 합치기 전에 합가를 하기 전에 각자 1주택씩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각자 몇 주택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주택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대를 합쳐야 돼요. 무슨 사유로?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목적으로요. 그러면 몇 년간은 봐주겠다. 5년간은 봐주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님을 모시지만 않았다면 그냥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 돼서 비과세 됐을 거죠. 근데 결혼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 인해서요. 2주택에 걸려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되죠. 결국에는요. 비과세가 결혼이나 부모 모시는 걸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뭣도 안 해야 돼요. 부모도 안 모셔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 그것도 1주택씩을 가지고 있었어야 원래 비과세가 됐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2주택자고 이 사람이 무주택자다.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대를 합치기 전에 각자 몇 주택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주택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몇 년간은 5년간은 그대로 1주택을 인정해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뭘 팔아도 상관없다. 얘를 먼저 팔든 얘를 먼저 팔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각자 집을 한 채씩 사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이에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1세대가 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배우자가 생겼으니까 1세대가 되는 거 맞죠? 그 상태에서는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요.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둘 다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집이 2채가 된 게 한 채는 집이 있는데 나머지 한 채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이 생겼다면 상속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귀농주택하고 이농주택하고 상속받은 주택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이 이농을 하면서 시골에 집이 한 채 있거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귀농을 해서 집을 한 채 만들거나 귀농.
아셨죠? 아니면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을 받거나. 딱 세 개의 경우에요. 문화재 아니면 수도권 이게 있는데 이때 수도권 바뀌면 지방이잖아요. 이건 사유가 취약이나 근무상 사유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네 개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없는 걸로 쳐들게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집을 먼저 파시면 일반 주택, 그냥 가지고 있는 집을 그냥 파시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팔면 1주택, 1주택.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상속주택 등을 먼저 팔아요. 그러면 얘는 없는 걸로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대신 기간 제한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중간에 뭘 받은 거냐면 상속을 하나 받은 거예요. 상속을. 그래서 상속주택이 하나 생겼어요. 문제는 이 상속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얘를. 그래야 얘가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너무한다 이거예요. 왜? 이건 내가 원해서 받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매매로 산 집이거나 신축한 집이거나 증여받은 집은 원해서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해서 생긴 집이니까 책임져라 이건데 이건 원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기간 제한을 안 둔 거예요. 아무 때나 파세요. 얘는 없는 걸로 쳐줄게요. 그러니까 이때 팔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파는 시점에 상속주택이 걸려있다. 그러면 얘는 없는 걸로 쳐줄게요. 그래서 몇 주택이 돼요? 1주택 양도가 돼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근데 반대의 경우, 자,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한 거죠. 만약에 반대로 상속을 받고 나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그러면 이 집 파는 시점에 상속주택 걸려있죠. 이때는 2주택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요. 집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주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억울하니까. 그때는 기간 제한 없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주택을 먼저 파세요? 일반주택을 먼저 파세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일반주택을 먼저 팔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러면 상속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부터 팔아야 되겠네요 이래요. 그거야 알아서 하세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세금만 안 나온다면. 참고로 상속받은 주택 필요 없으면요. 6개월 안에 파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 전혀 나한테도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세금은 내기 싫어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6개월 안에만 파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나와요. 아셨나요? 네, 그거 하나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집으로 가야죠.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새로 사야죠.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집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고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 사야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을 또 팔아요. 혜택 본다, 못 본다? 못 본다고요. 이때는 혜택 못 본다고요. 이때는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왜? 이 집은 상속 이후에 산 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시적인 2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이 나중 집이죠. 지금 얘는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하고 얘만 남았잖아. 얘하고 얘만. 얘는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집이 나중 집이고 이게 종전 집이죠. 그러니까 이 집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얘를 팔아야죠. 이제 순서가. 그러면 그때는 몇 주택이 돼요? 1주택이 돼서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비과세 받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잘하셔야 돼요. 머리 똑똑해야 돼, 이거. 자, 근데 문제는 요게 읍면지역에 있어요. 면 단위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안 팔려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번에 얘를 팔아요. 얘를 파는데 운이 좋아서 차익이 한 3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얘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아요. 3억이면 세금이 약 9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안 판 게 아니에요. 못 팔았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세금 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세금을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가서 확 불질러 버려야죠. 맞아요. 예. 멸실. 아, 가서 마음대로 가서 불지르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불지르는 경우 많았어요. 진짜로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9천만 원 세금 내실래요? 5만 원어치 기름 사실래요? 그래요. 5만 원어치 기름 사가지고 가서요. 주말에 가서요. 불놀이 하고 오시면 돼요. 정월 대보름에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불광동 돌려가서요. 모르고 던지면 돼요. 알아서 잘 타요. 아셨어요? 예. 네. 옆집이 있으면 안 돼요. 옆집이 있을 때 불지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혼자 단독으로 있었을 때 그때는 불질러도 돼요. 시골은 상관없어요. 왜? 자연 발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가수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아셨죠? 그냥 넘어가요. 그냥 화재로. 아니면 옆에 집이 붙어있다. 그러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한 50만 원 주면 그냥 밀어버려요. 한 시간 안에. 그래서 멸실을 시켜요. 그게 9천만 원 비과세 되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골집이 하나는 불타고 하나는 포크레인 밀리고 요딴 짓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방법을 바꿨죠. 제발 불 좀 지르지 마세요. 영원히 없는 것으로 쳐드릴게요. 그래서 너는 상속받았지만은 읍면지역에 있으니까 농어촌 주택으로 봐줄게. 이런 이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집이에요. 얘도 상속받은 집이고 얘도 상속받은 집인데 혜택이 달라요. 이건 도시에 있는 걸 상속받은 거고 도시에 있는 건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팔려요. 얘는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영원히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도 비과세예요. 근데 얘는 한 번밖에 안 해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있었던 집 하나만 상속받을 때 이미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상속 이후에 산 집도 다 해준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불지르지 말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냥 시골에 있는 걸 상속을 받았으면 읍면지역에 있는 걸 상속을 받았으면 개조해서 별장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대문에다가 별장하고 붙여놔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준다고요. 영원히 투명인간이에요. 얘는 없는 걸로 쳐져요. 그나마 얘는 불이라도 지를 수 있죠. 그게 문화재로 등록되면 불도 못 질러요. 그래서 얘도 영원히 없는 걸로 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 세 개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말자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방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게 무슨 사유로 샀느냐? 취약이나 근무상 등의 사유로 산 거예요. 즉 대표적인 사람이 공공기관 이전자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다가 집을 샀어요. 원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내려가서 살아야 되니까 산 거예요. 문제는 지방에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근데 아직 애들이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녀요. 못 팔죠.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얻어요. 야, 그럴 필요 있느냐? 지방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자들 내려왔으니까 여기 주택 경기 살아나겠지 해서 집도 막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게 그런 사유로 지방에 내려가셨으면 집 사세요. 그거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아도 수도권에 있는 걸 팔아도 비과세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학교 다니면 애들 학교 다닐 때까지 그대로 놔두세요.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세요. 본인은 지방에 내려와서 직장 생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애들 다 분가시켰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그때 파세요. 그래도 몇 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단 퇴직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3년의 기간 제한을 둬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지방에다가 집을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 먼저 팔으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걸 팔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올라오지 말라고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그냥 내려가셨으니까 거기에 정착하세요. 즉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하나의 일환이에요. 정책적인 일환. 아셨죠? 자, 그래서 타이틀만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321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궁금하거나 그러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안 읽어도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딱 요 단어만 가지고 문제 풀 거예요. 이 이상의 단어는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일시적이 보인다. 그러면 1년, 3년 종전 있느냐 없느냐. 혼인 동거봉양이 보였다. 5년 있느냐 없느냐.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왔다. 일반 주택이 먼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만 찾아서 답을 찾아낼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이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으로는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가 자 국내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1주택이 되거나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팔아서 1주택이 되거나 먼저 팔더라도 특례 요건에 해당해서 1주택이 되거나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면 1주택이 됐다면 비과세 받기 위한 마지막 전제 조건이 뭐예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자, 잠시 쉬었다가 2년 이상 보유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